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서혁준입니다. 게임업계 현업자들과 함께 게임 취업시장 트렌드부터 미래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눌 팟캐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저희 임성균 대표님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아이온 기획 개발부터 아소비모 게임즈와 네오위즈에서 클라이언트 개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변동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테오라 게임즈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변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오늘 좀 늦기는 했잖아요. 네. 밖에 토요일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어린이 대공원에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얘기를 준비하면서 아이온 개발자라는 거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시대의 이 아이온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한 획을 그었던 굉장히 좀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이온 게임을 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시에 좀 어떤 게임이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이온이라고 하면 당시에 처음에 리니지2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아이온은 이제 지상에서의 전투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전투를 한다는 컨셉으로 비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온 MMORPG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꽤 상당히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롤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아이온이 계속 1등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MMORPG계에서 거의 센세이션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뭔가 천상과 좀 이렇게 맞아요. 구분된 이제 세계관도 굉장히 좀 참신했었고, 제가 어제 좀 재미로 제가 PC방 순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이온이 아직도 14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고 지금도 순위에 있는 게임이라서 사실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게임들을 즐기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저희한테는 사실 좀 한 획을 그었던 게임이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리니지 라이크의 그런 이제 게임들에서 조금 더 대중한테 다가갔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개발자로서 조금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온이 리니지 라이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아이온을 생각하면 리니지 라이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리니지 M이 이제 성공을 했죠. 되게 모바일 쪽에서. 이제 걔가 성공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사업 방식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게 차츰차츰 이제 NC의 다른 게임들에도 적용이 되면서 얘가 리니지 라이크처럼 보였던 거지, 초기 아이온을 생각하면 절대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아니에요. 결국은 리니지도 이렇게 좀 변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저희 플레이어분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질문들을 준비해 봤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게임 회사에서 연봉 인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입들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제 개발자는 연봉 이제 내가 1억을 벌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개발자들을 모셔간대 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스톡 옵션이라든지 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막 나왔던 것들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그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워낙 개발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20에서 30% 이상 다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발점이 됐던 곳들이 이제 일명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 앱 회사들, 앱 서비스 회사들이 개발자를 이제 자기 회사를 뽑아야 되니까 이제 그 개발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연봉을 계속 올려줬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게임 쪽에서도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데, 쟤네들은 이만큼 준대더라,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봉을 올렸어요. 그래서 연봉이 많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보면 그 연봉이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발자 1억 받는다. 글쎄요, 1억 받는 개발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입분들이 생각하는 그 연봉, 그거보다 거의 한 30에서 40% 적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개발자에 대한 인식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봉 1억이 게임 업계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실제로 가능한 수치인지 궁금해요.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합니다. 사실 그거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그 분야의 탑 정도 되시면 대부분 1억 넘지 않나요?
그렇게 하죠. 그냥 네. 생각했을 때 증권 쪽 이쪽은 더 넘사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연봉이 참 많지만 사실은 저희는 위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밑에서부터 다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1억을 딴 사람들은 1억 받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본인이 이 한 분야의 대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꾸준하게 쌓아 네.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네, 가능하죠. 연봉이다.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쵸. 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해줄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연봉을 좀 빠르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연봉을 제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이직이에요. 이직인가요? 네, 사실은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 그 회사에서 정말 더 좋은 성과를 인정받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연봉이 정말 많이 오르면 10%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만약 자기 자신의 S평가를 받고 그리고 보통 대기업들은 이제 실평가를 또 따로 하니까 네, 자기가 네. 속한 그 실이 S를 받고 자신도 S를 받으면 10% 정도 올라요. 근데 10%에 3천을 받고 들어간다 생각해도 10%면 300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1억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실력을 쌓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으면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이직을 하게 되면 보통 못 올려도 20에서 30% 올리고 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군데, 3군데만 이직을 해도 처음에 자기가 받던 연봉의 한 2배 정도까지는 그냥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서 이직을 잘 활용하는 게 연봉 올리는 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요새 실업급여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퇴직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임 회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점에 이직을 해야 되는 건지 되게 감이 좀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기점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게임 업계 개발자들은 이직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근무를 할 때만 해도 1년만 채우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트렌드를 보면 1년은 사실은 너무 빠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3년 사이? 그 정도에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신입이다, 본인이. 그러면 한 3년 차 정도에 움직이시는 게 제일 크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입이 좀 3년 차에 이직을 할 때 연봉을 좀 높게 올린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신입에서 3년 차 정도가 되면 대리거든요. 대리급이 되는데, 그러면 혼자서 어떤 과제? 자기한테 주어진 이슈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뽑아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좀 남들보다 좀 더 뭐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가치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의 니즈도 제일 많은 연차고 그리고 본인의 성과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차이기 때문에 그 연차쯤에 이직을 하는 게 연봉 튀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좀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로스타크가 또 한참 붐을 일으키기 그쵸. 시작하면서 이제 스마일 게이트 나 취업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기업 취업을 위한 뭔가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대기업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1차 관문이 인사과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인사과에서 그 서류 전형하면 입사 지원서를 쭉 훑어볼 거잖아요. 거기에서 인사과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개발자가 아니죠. 거기에 나온 기술들이 사실 인사과 분들이 보셔도 인사과는 대부분 문과 분들이잖아요. 그 기술들을 몰라요. 또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이 기술 스펙을 보고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없는 스펙이라서 그분들은 아마 그 기술 스펙보다는 다른 거에 의존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1차 관문이 이제 서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모집 요강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요강에서 나오는 이제 뭐 자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보시고 거기 있는 항목들이 어떻게든 이력서에 녹아날 수 있게 그렇게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사 쪽에서는 서류 검토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보통 이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주일 단위로 몇 개 정도씩 이렇게 보게 될까요? 진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가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저한테 넘어오는 서류가 하루에 한 10개 정도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70장씩은 이렇게 근데 보시는 그게 이제 인사과에서 추려가지고 이런 분들 면접 보시는 거 어떠세요? 하고 받은 거니까 막 그쪽에서 보시기에는 그거에 5에서 10배 정도 더 보지 않았을까. 야, 엄청난 숫자군요. 그러면은
좀 개발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대기업과 좀 중소기업, 중견 어떤 포지션이 좀 시작하기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서클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일단 스펙이 많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CS를 전공을 했다든지 네네. 아니면 어디에서 뭐 수상한 경력이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다든지 그냥 서류만 딱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뭔가 뽑아야 될 것 같아, 우리 팀 필요할 것 같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면 대기업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는데 보통 분들은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기 힘든데 대기업을 계속 도전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작은 기업들에서 거기는 이제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프로젝트 경험을 어느 정도 쌓으신 다음에 차라리 그쪽으로 이직을 하셔, 취업을 하셔서 거기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는 좀 실력을 좀 중요하게 그쵸. 보니까 실력을 먼저 만들어서 네, 맞아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네.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군요. 게임 업계가 참 좁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맥 관리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사실 개발자분들은 좀 성향이 내성적이고 그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해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랑 성향이 잘 맞는 사람, 또 같이 일했을 때 뭐 편안했다든지 기타 뭐 좋은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을 다음에 또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맥을 형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일을 할 때 자기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 동료들을 잘 사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T라도 좀 더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이 좀 잘못했어도 그거를 뭐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보는 거 좀 있는데 해서 그러니까 호감과 친근감 뭐 이런 것들과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으면 그 동료가 만약에 다른 팀으로 이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저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팀 내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그거 외로 또 생각한다면 회사 내에서도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동아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활동하면서 다른 팀 분들이랑 인맥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외부 쪽의 뭐 커뮤니티들 뭐 요즘 많잖아요. 기획자 모임이라든지 뭐 개발자 모임들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제 인맥을 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맥을 쌓으면 그게 이직이 됐든 뭘 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개발자님과 또 맞는 성향이어야 되겠지만 개발자 중에서 어떤 MBTI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자들 대부분이 IST로 시작하겠죠. IST, J라든지 B라든지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럴 텐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는 E예요. E. 그런가요? T는 안 될 것 같고 공감이 필요하군요. 네, 일단은 제일 앞에는 E여야 되고 뭐 그 다음은 뭐 N이든 S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N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E 땡 N 땡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있는 동생 중에 개발자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3명 정도 되거든요. 3명 다 ISTJ예요. 그죠. 항상 공감 안 되고 이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개발자들이 E가 참 드물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 E라는 성향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좀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일까요?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개발자의 포지션이 이제 기획이나 이쪽에서 해달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서 하는 입장이라서 수동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쪽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먼저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좀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이제 소심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같은 아이 중에서 한 분이 만약 E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더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소통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훈련으로도 뭔가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좀 성향적으로 좀 내성적인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은 좀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할까요? 저도 아이라서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진짜로 그 사람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지 의견을 맞춰보시고 서로 좋다, 오케이가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먼저 그냥 다가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당황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확실히 좀 지금 말씀 주신 방법으로 다가간다면 좀 더 부드럽게 그죠? 다가갈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이제 리니지 라이크의 얘기를 좀 꺼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NC소프트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유튜브에서 좀 자극적인 키워드로 좀 올라오기도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이랑은 또 근무하셨을 때 NC는 또 다르겠지만, 내부에서 또 많은 고충들이 좀 있으셨을 것 그죠.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런 게임 만드는 도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NC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듯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력 하면 NC였고, 모든 개발자들이 한 번쯤 일해보기를 희망하는 회사가 NC였어요. 근데 지금 뭐 NC에서 내놓는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한 리니지 뷰의 게임들만 내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욕을 먹는 것 같은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리니지 뷰 말고도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해요. 그렇군요. 네, 저 있을 때만 이제 엑스틸이라고 이제 로봇 대전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적이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부적으로 너무 이게 출시에 대한 허들이 높다 보니까 개발의 허들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NC가 뭐 한두 달 만들어서 출시하는 회사도 아니고 몇 년씩 걸리는 건데, 그거를 냈을 때 얼만큼 성과가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좋은 게임들 아니면 뭐 승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재밌는 게임을 낼 거야 라는 그런 게임들이 좀 못 나오게 되는 게 많이 아쉬운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개발자님 께 들으니까 또 NC가 또 다른 또 면모로 또 보이기도 하네요. 판교의 등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런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개발 일정을 맞춰야 되는 이런 개발 특성상 네. 아무래도 이게 순탄하게만 가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약간 좀 크런치 모드 이런 것들은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 좀 이런 등대 자주 있나요? 일단은 제가 근무할 때는 다 등대였어요. 일단 다 등대였고요. 그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언팀 근무할 때 3시, 4시 보통 퇴근을 했거든요. 새벽이요? 네. 좀 오랫동안 3시, 4시에 퇴근했는데, 그때 되면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인데 맨날 3시쯤 되면 사람들이 몰려 나오냐고. 네,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많이 없어졌고, 일단은 야근 자체가 매우 하기 힘든 이제 업무 구조라고 이제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출시 전에 잠깐 크런치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예요. 출시 일정이 잡혀 있고 만들어야 될 콘텐츠는 많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잠깐 크런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비하면 아마 등대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기업 토픽에서 조금 넘어가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JRPG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일본의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서브컬처 쪽으로 네네. 관심을 두고 계신 플레이어분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일본 회사에 대한 좀 경험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입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점이 다르죠,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 회사 하면 사실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일본 게임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JRPG 같은 거 하고 이제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게임에 대한 동경? 일본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 사실 한국보다 얘들이 기술력이 좋은가? 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나? 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다 보니까 그 중에 아이디어 좋고 뭔가 잘 맞는 게임들이 우리한테 소개될 뿐이지, 그쪽에서 만드는 거나 우리가 만드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주제에 대한 이제 폭은 되게 넓죠. 저희보다는. 저희보다는 폭은 넓은데, 기술력에서는 사실 저희가 더 기술력은 나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본 회사에 대해서 뭐 크게
동경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엔저잖아요. 네네. 엔저를 생각하면 일본 회사보다는 한국 회사가 훨씬 더 처우도 좋고, 뭐 일본에 대한 뭔가 본인의 로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면 네네. 오히려 한국 회사에 근무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좀 개발자님께서는 이 한참 정성기였던 일본의 게임 시장도 보셨고, 네. 지금의 이제 게임 시장도 보고 계신 건데, 네. 좀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많이 새롭죠. 네네. 네. 일본이, 뭐 옛날부터 그 얘기는 있었잖아요. 일본은 갈라파고스다. 갈라파고스다, 게임업계. 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쇠퇴했다고 봐야겠죠, 일본이. 일단 일본은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게임 말고는 현재는 사실 모르겠어요. 기술력. 몇몇 진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말고는 사실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임도 현재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쪽 일본 쪽 게임에서 상위에 랭크될 게임들이 옛날 게임을 답습해서 거기에서 돈만 뽑아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위상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요즘 또 중국도 잘 나가잖아요. 그쵸. 중국 게임 생각하면 일본 게임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네. 옛날에 생각한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좀 회사에서 이 전기를 쓰는 게 맞아요. 되게 제한적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얼핏 듣기로는 이게 전기료가 좀 비싸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네. 이게 식당에서 뭐 이렇게 꽂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쓰는 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 볼 법한데, 회사에서 그런 건 좀 너무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부 몇몇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회사 자체에서 이제 휴대폰을 충전한다든지 뭐 기타 다른 본인의 소지품들을 충전하는 거를 되게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전을 하면 이제 얘 전기를 도둑질한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눈치를 줍니까? 네. 근데 일본이 전기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런가요? 네, 기본 요금이 비싸지 실제 전기료는 저희보다 쌀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딱 이렇게 충전기 딱 꽂으면 이제 눈치를 딱 주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 일본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또 서브컬처나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의 약간 사축,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에 실제로 이런 블랙 기업들이 뭐 당연히 크니까 존재하겠지만, 네. 이게 좀 일상화된 내용인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사실 블랙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도 블랙 기업 있잖아요. 네네. 뭐 사람 사는 곳인데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부 몇몇 블랙 기업으로 이제 거론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은 이제 저희는 블랙 기업 하면 야근을 많이 시킨다든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실은 블랙 기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른 게 뭔가 범죄랑 연루돼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자살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껴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블랙 기업이군요. 그죠. 네. 제가 일단 지인한테 듣기로는 일본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연봉을 되게 낮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야, 너 말고도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 많아. 우리 회사에 일하면 이거 다 경력이 돼. 이러면서 되게 자신에 대한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와 그리고 이걸 열정페이보다 못한 그런 금액으로 사람을 쓰려는 그런 마인드 있는 회사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곳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 3분 안에 돌아와라. 블랙 기업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뭐 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회사에서 왜 큰 거를 하냐? 그럼 집에 가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좀 당스럽네. 네, 그래서 이게 블랙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물론 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것도 많겠지만 그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또 블랙이 있어서 일본이랑 한국의 블랙 기업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좀 사전에 좀 인터뷰를 좀 했을 때 그 일본의 이런 그 고용 문화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일본도 뭐 정규군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뭐 프리랜서도 있고 하는데 한국과 좀 다른 점은 저희는 정규군이 제일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직이고 프리랜서가 제일 안 좋다는 인식이 좀 많은데 일본은 그게 좀 반대예요. 일단 정규군이 제일
제일 안 좋고. 아. 대신에 보장은 많이 되죠. 이제 네네. 회사에서 잘린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제일 적으니까 뭔가 쭉 다니긴 좋은데 처우는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직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될 경우에 계약직 직원을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줘야 된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다. 아니면 뭐 실력이 좀 많다. 이러면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는 정직원은 그 회사에서 줄 수 있는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오버해서 돈을 줘야 될 경우에 이제 예외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프리랜서 쓰는 경우는 보통 정직원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시 프리랜서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일본은 프리랜서가 에이전시가 잘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 이제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오면 에이전시 쪽에서 금액을 상당히 높게 부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받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프리랜서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일단은 처우 자체도 프리랜서가 들어와서 팀장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반대의 구조인 그죠. 거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에 있는 게 프리랜서, 아무래도 페이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프리랜서 관련된 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일단 프리랜서가 팀장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서버 팀장님이셨거든요. 네네. 팀장님인데 처음에 회의를 할 때는 저희 서버는 한 대당 3,000명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실력 있으신다고 하니까 잘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서비스인데 300명의 서버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회의를 막 했더니 다음 주 언제까지 이거 다 해서 해놓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날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정직원 애가 고생하면서 고쳤던 기억이 있어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이 실력까지 딱 정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실력은 있을 수도 있는데 성실함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직원은 어차피 도박을 못 가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겠죠. 네, 프리랜서는 나가면 그만이라서 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좀 아까 그 블랙 기업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그 성희롱이나 이제 갑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좀 연구자도 없고 언어도 좀 다르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좀 일본에서 한국을 좀 이렇게 차갑게 보는 그런 이제 시야를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한국을 차갑게 본다라는 거는 일단 저는 못 겪어봤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못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일을 할 때는 저 사람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더 못해주는 것도 없고 더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만큼 그냥 일반 다른 일본인들과 똑같이 아마 일을 할 때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 대신에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성희롱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본인도 당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상대방도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데 너무 성희롱이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정도가 너무 심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냥 같이 발받아치면서 좀 더 이렇게 통 크게 아니면 쿨하게 좀 넘어가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좀 일본에 좀 이렇게 일을 좀 보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장 시야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혹했던 좀 그런 성희롱이나 갑질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단 성희롱 사례로 얘기를 하면 모 회사 이제 인사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인턴 사원한테 오늘 자기 집 비니까 너 와서 우리 같이 삼겹살 구워 먹을까? 이러면서 인턴 사원한테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거 약간 한국으로 치면 너 라면 먹고 가래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높으신 분인데 인턴한테 되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쳤나요? 그분 퇴사하셨어요. 야, 이게 확실히 제가 느낀 그 헉이 맞는 거죠? 네, 맞아요. 퇴사하셨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갑질은, 글쎄요, 제가 본 거는, 사실 일본에 있으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던 오마이는 대메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없거든요. 네네네네. 없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실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무릎 꿇고 빌고 나중에는 너무 심했는데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일본 사람분들이 좀 되게 좀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일본 욕이 저도 이렇게 이게 뭐 방송에서 욕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주셔서 뭐 대매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내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근데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네, 제가. 그리고 이게 그럼 일본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빡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막 육두 문제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생각 외로 이제 좀 그런 욕수위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보는 시야도 그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했으면 또 이렇게 토도하시고 하셨을까 하긴 한데 야, 또 그런 문화가 또 일본에 또 있군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음, 회사인데. 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본의 좀 이렇게 문화들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회사에 실제 이제 한국 사람들 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제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에 네. 하면 이제 도장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도장으로 올라가나요? 일단 게임 개발 관련된 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단 도장 안 쓰고요. 아, 네, 안 씁니다. 생각으로 좀 왜곡된 네. 시야들이 있군요. 비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그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결제 라인이 있어서 아마 저쪽 인사과 쪽이나 이쪽에서는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팀에서는 안 씁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좀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좀 불편함을 겪으셨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일본에 취직을 하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은행을 가면 계좌가 그날 안 만들어져요. 아, 그런가요? 네, 가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날쯤에 다시 가서 계좌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아, 그럼 미리 신청은 안 되는 건가요? 전화로 이렇게? 안 돼요. 그게 계좌 만들기가 되게 까다로운 게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필요로 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다 벌써부터 보니까 답답해지네. 그리고 뭔가 명함 이런 걸로도 증명이 되는데 어, 그게 없으면 계좌를 안 만들어줘요. 그럼 뭐 명함이 없는 회사는 통장 만들기 어렵겠네요. 그죠? 근데 명함이 없는 회사는 없으니까. 아, 네네, 그쵸, 그쵸. 근데 이 웃긴 게 뭐 재직 증명서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명함 없어요? 그러면 저 여기 다니는데 사원증을 보여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걔들은 고지고대로 명함이 있어야 돼요. 아. 뭐 사원증이 있어도 그건 필요 없고 명함이 필요해요. 명함 이러면서 가져와. 반려를 시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좀 답답하겠네요. 네. 좀 유도리 있게 유도리가 신분만 증명면 되면 되는데 맞아요. 유도리가 네.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도장을 찍고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집을 구한다든지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집을 계약하거나 집을 구할 때도 도장을 찍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과 좀 집 구하는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은 어떻게 있어요? 일단 사실 외국인이 일본 가서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일단 그 집주인 분들이 외국인을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 그리고 일본 이제 집을 구할 때 보증인이 필요한데 외국인은 보증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본 사람이나 일본의 영주권을 갖고 있다든지 네네네. 그런 일본의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 비자는 안 되고 네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만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보증회사를 써야 되고 음,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꽤 비싼 편이라서 그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이 그 사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킨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 집을 저한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한테 내는 돈이 있거든요. 아. 그게 막 2개월치 3개월치 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서 너무 놀래서 네네. 네, 되게 쇼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집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없는 집들 골라서 가다 보면 좀 더 싸게 갈 수는 있겠는데 뭐 외국인 안 되는지 그런 거 없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네네네. 점점 고를 수 있는 폭은 좁아지게 되겠죠. 진짜 이거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례금이라고 그렇죠. 네. 해서 이렇게 또 냈는데 그게 월세 뭐 두세 배 네, 된다라고 맞아요. 하면 좀 놀랄 만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롭게 또 알게 되네요. 네. 한국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일이 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좀 지진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 근무하시면서도 지진을 좀 만나셨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사전에 좀 저한테 말씀 주시기로는 일본에서 무서운 건 지진이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일본에 있으면 사실 지진은 그냥 심심하면 나거든요. 네네. 네. 자다 보면 좀 흔들리네, 3도 정도인가 이러고 자고 좀 많이 흔들리네, 5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가서 제가 거의 5도 가깝게 되는 지진을 만났는데 놀라서 저는
뛰어나갔거든요, 밖으로. 네. 근데 아무도 안 나와있더라고요. 한국에서 5도 오면은 큰일이잖아요. 그죠, 큰일이죠.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4, 5도 정도 되는 거는 심심찮게 오고, 뭐 3, 4도 같은 거는 더 심심찮게 오니까, 아마 계시다 보면 지진은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흔들리는 거에 익숙해지실 거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건물 자체가 내진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와도 그냥 별로 걱정 없이 주무셨을 때입니다. 근데 일본이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이제 처음 가게 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집을 좀 싼 데 구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목조 건물에 아마 거주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목조에 거주를 하게 되면, 지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태풍이 오잖아요. 네네. 정말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섭습니까? 태풍이 확 치는데 네. 뭔가 유리가 팽창되는 느낌이 확 나요. 언제든지 이게 깨져서 나한테 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막 집이 뭔가 이렇게 네, 막 맞아요. 휘청거리는. 날아갈 것 같고 막 지진보다 더 많이 휘청거리고. 네네. 그래서 태풍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 실제로 태풍도 만나보셨겠네요. 네, 만나봤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목조 건물이 일본에 좀 흔한 건가요? 이게? 네, 일본에서는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희로 따지면 빌라죠. 연립 주택인데 대부분이 다 목조예요. 그리고 이제 맨션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로 따지면 이제 오피스텔 건물이라든지 그런 고층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이제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금액이 워낙 비싸니까 처음 가시면 이제 거기에 사시기에는 좀 부담되실 거고 목조를 많이 사실 텐데 태풍이 와도 유리창이 그렇게 잘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한 번씩 또 경험해보면 또 새롭기도 할 것 같고 또 그런 경험 또 해봐야 또 기억이 또 남잖아요. 그죠. 네, 개발자님께서 또 아소비모 게임즈에서 또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일단 아소비모는 지금 일본 도쿄에 있고요. 도쿄? 네, 도쿄 중에서도 이제 이케부쿠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좀 궁금해요? 아소비모가 제가 2018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비교적 좀 최근까지도 이렇게 근무를 하셨었네요. 제가 아소비모를 좀 보니까 아소비모에서 이제 코인 쪽에서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근무하실 때도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업무를 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담당한 업무는 아니고요. 코인 쪽은 이제 코인 담당하시는 팀이 있어서 이제 그쪽 팀에서 담당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는 코인 쪽 담당하는 팀들이 다 중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소비모 게임즈에서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플레이어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게임들을 좀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소비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모바일로 MMORPG를 처음 만든 회사 이렇게 기억되고 있거든요. 좀 되게 의미가 있는 회사죠. 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바벨이라든지 토라미라든지 좀 오래됐지만 올드스쿨 같은 느낌의 이제 MMORPG를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이후에도 이제 또 출시를 좀 준비를 할 텐데 회사 내에서 이런 블록체인이나 코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코인 쪽 이제 사업이라는 게 초창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생각하는 코인에 대한 로드맵, 청사진 같은 게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모든 아소비모 게임들을 다 코인으로 연결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NFT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겠다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게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렌드로 좀 얘기가 되기도 했었었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런, 블록체인과 결합하는 형태의 이제 게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이즈에서 네오핀이라든지, 이런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개발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게임의 결합,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게임에서 얻은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게임 밖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게 다른 데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 자체는 그 게임에서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게임의 아이템을 제가 얻어서 제 지갑에 넣었다. 그러면 데이터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진일 뿐이고, 그죠? 근데 이거를 이 게임에 갖고 들어왔을 때만 거기에서 아이템의 능력치가 발휘되고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게임 밖에서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은 게임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보다 더 이제 사용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뭐 NFT가 게임에서 활용되는 건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가치를 가지려면 오늘 이제 아이템을 하나 주었어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랑 저희 음료수랑 바꿔주세요 라고 그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해야지 뭔가 가치가 부여가 되는 그렇겠죠. 건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좀 고민점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오늘 이제 대기업부터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해외 취업도 준비하는 이제 저희 플레이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본 취업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어 잘 못해도 되고 사실 뭐 잘하면 더 좋겠지만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본에서 내가 꼭 일을 해보고 싶다. 물론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 회사들이 와서 이제 취업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 취업 박람회 같은 데서도 이제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취업 포털 같은 데서도 이제 일본 취업을 이제 알선해 주는 데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